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또 저희와 함께 뉴스부터 살펴봐야겠죠.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네. 다우존스가 0.31% 하락했고 나스닥은 0.89%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29% 상승했는데요. 장이 그냥 혼조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애플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애플의 아이폰 매출은 2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았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했던 성장세에 주목을 하면서 이게 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주당 순이익, EPS는 22%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네. 애플 주가가 3% 이상 올랐습니다. 4조 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적 왜 좋은 거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기는 한데 거기에 반대편에는 지금 그 국제유가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릴 호르무즈 상황도 지금 해소될 기미가 잘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전쟁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호르무즈 문제를 좀 눈 감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 눈 감은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고 그래서 외신을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이거를 뭐 안 그래도 이제 케빈 워시가 매파냐 비둘기파냐부터 해가지고 네. 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은 약간은 그 부분을 좀 외면하고 가고 있는 것이 뭐 사실이고 이 외면에 있는 동안 중동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좋을 거고 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은 좀 세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제가 그 한경 글로벌 마켓에 그 기자 3분 나와가지고 네. 얘기하는 거 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 화장실 휴지 없으면 네. 그거 제일 체감하고서 좀 급하게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조금 지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화장실 휴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게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도 언젠가 내 휴지도 떨어지나라고 느껴지는 때가 온다면 그럼 좀 충격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좀 불안불안하게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유 프로젝트를 4일부터 시작한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 프로젝트? 예. 그게 뭐예요? 여기 이제 트루소셜에 올라온 얘기인데 네. 배 빼오는 얘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를 빼오는 얘기인데 네. 그 중동 시간 기준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보시면은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자국 선박을 풀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다 문의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에다가 문의를 하면은 풀어줍니까? 이게 좀 이란도 그렇고 이게 다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미국에다가 풀어달라 그러면 이란이 막을 거고 이란에다 풀어달라 그러면 미국이 막을 거고 네. 그래가지고 좀 제3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휴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한경 기자들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선박과 선원들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이 과정을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월요일 오전에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전제 조건이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인도적 절차가 방해를 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약간은 좀 긴장감이 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협상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일단은 이란에서 14개 항을 그 종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14개 항에는 뭐가 어떤 구조냐면은 미국이 처음에 9개 항을 종전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란에서 14개를 역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이란이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한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해라 라고 좀 얘기를 한 거고 이란에서는 14개를 제안을 했는데
전쟁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를 보장하고 이란 주변 지역을 철군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뭐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에서 뭐가 빠지냐면은 핵 관련된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종전 합의를 먼저 하고 네. 종전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핵 사안을 그 다음에 논의하자.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하는 거는 전쟁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때는 호르무즈 해협도 막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핵 합의, 그 당시에도 핵 합의를 하고 있었고 네. 요거를 역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라.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얘기한 거는 이거는 원래 전쟁 전에도 해협이 막혀 있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 전쟁의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역제안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역제안은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착의 포인트는 미국에서는 핵 포기를 하라는 거고 이란에서는 종전을 먼저 하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저 배를 못 다니게 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양쪽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에 또? 예, 예. 아니 이란은 보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미국이랑 교전하지 않는 쪽으로 하라는 건데 지금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누가 잡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참. 예. 이게 뭐 이란에서 잡는지 미국에서 잡는지 아니면 양쪽에서 잡을 것 같아서 보험이 안 돼서 문제인 건지 뭐 네.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지들 좀 죄송하고 하여튼 그 각 국이 서로 이해 당사자들이 뭐 싸울 수는 있는데 M1 우리를 포함한 제3국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아주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네들 전쟁하는데 왜 뭐 엉뚱한 나라들이 이렇게 피해를 네. 봐야 돼? 그게 이란이 생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유가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이란 전쟁을 우리가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절실함이 우리가 없죠. 근데 베산트 장관이 얘기한 것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 혁명수비대의 자산 동결을 좀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전에 그 걸프 국가들이 이란 관련한 정보를 잘 안 줬었는데 지금은 많이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자산 동결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지금 거의 포화가 돼서 다음 주쯤 되면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기름을 보관할 곳이 있다는 건가 네. 싶을 정도로 다른 나라들은 지금 거의 기름 담을 곳 없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조선 빈배에 막 들어가고 그러는 게 이제 기름 담아 놓으려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게 꽉 차고 나면은 이제 유정을 또 닫아야 됩니다. 근데 유정을 닫게 되면은 그거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그렇죠. 걸리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펙이 좀 증산을 한다는 얘기가 또 돌아와서 국제 유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네.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예정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이런 데들이 공동 설명을 통해서 늘리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6월부터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하루에 62,000배럴씩 생산량을 늘리고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도 뭐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어쩌면은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가 네. 그 오펙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증산을 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펙 국가들이 왜 저 탈퇴한 데만 늘리면 말이 되냐? 네. 그러니까 사우디를 중심으로 증산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증산을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네. 막혀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있는 기름도 지금 못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그건 의미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6월 증산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 내로 이제 전쟁을 마무리가 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국제 유가가 그 뒤로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냐로 시각이 좀 옮겨가고 있고 시장에서는 요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6월 이후 거를 바라보면서 시장에서는 한 달만 내가 좀 눈 감고 있으면은 한 달 내로 지금 화장지 떨어진 네. 그 휴지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자기 똥을 치우겠지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전격적으로 탈퇴를 한 것이 왜 한 것이냐라는 예. 부분에 대한 얘기 중에서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들은 뭐 다른 거 찾아보시면 있을 거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달러 수합 때문에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네.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기름을 못 팔아가지고 좀 외환이 좀 네. 위기에 처해 있어서 미국에다가 달러 수합을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 수합해 줄 테니까 오펙 탈퇴해라. 아, 그 그럼 트럼프 모종의 대통령이 합의가 있었지 않겠느냐는 예, 거죠.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오펙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름값도 떨어뜨려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끝나고 나면 전쟁 배상을 뭐 이란이 하든 뭐 미국이 하든 뭐 서로 그걸 원할 때가 아니라 우리도 배상을 받아야 돼. 그 피해 본 나라들이 네. 그 얼마나 피해 많이 봤습니까 지금. 그쵸. 네. 그 피해 보상을 그 두 나라가 우리한테 해주든지 해야지. 하여튼 나중에 저 원유 시장 정상화되면 그때 봅시다. 자,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도 기대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재건 물량은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나? 줘야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고도 뭐 재건할 곳도 많이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갈까요? 두 번째 뉴스는 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게 굉장히 주말 사이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보고 조금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되게 고민되긴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짧은 뉴스 시간에 소개드릴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네. 앞건으로 좀 길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내용만 잘못 설명을 드리면은 뭐 시작은 이랬습니다. 이게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가,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은 원래 금융위원회에 되게 오래 있었던 경제관료인데 그러면서 이게 신용의 기본을 모르시는 질문 아닌가라고 네. 생각했다. 이게 1차적인 의문점 맞죠. 그러니까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가. 이게 뭐 그런 거죠. 왜 불쌍한 사람한테 제일 비싸게 이자 물리냐라는 거는 굉장히 그 소비자적인 관점이고 네. 자기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제일 잘 갚을 것 같은 사람한테 빌려주고 싶은 거니까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시민운동가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또 저 소리 그럴 수 한다. 있는데. 뭐 그냥 뭐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저래 놓고서 또 나라 돈 써다가 뭐 정책금융하고 서민금융 늘리고 뭐 이런 거 하려나 보다. 아니면은 뭐 그냥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관료 출신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이런 시스템의 공범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여기에 어떤 얘기를 좀 했냐면은 이거는 이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된 문제가 일단은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저신용자와 고신용자를 딱 분리를 해놓고 원래 사람의 신용 등급이라는 거는 1부터 100, 1부터 9까지가 있으면 1, 2, 3, 4, 5, 6, 7, 8, 9가 있어야 되잖아요. 촘촘하게 있죠. 예. 그리고 사람의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진짜 못 믿을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툭 잘라놓는단 말이에요. 어떤 잘 갚을 사람, 아니면 못 갚을 사람. 네. 그리고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신용자라는 사람들은 1금융에서 되게 좋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네. 나머지는 그냥 저 밑에 못 갚을 사람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금리를 적용을 받는 건데 네. 이것들이 그냥 그 중간 지대를 배제를 했던 회피적인 전략이다. 그냥 딱 안전성이라는 것만 이용을 해가지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호금융 같은 것도 상호금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신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네. 서로 이제 좀 아는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게 신용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네. 저 사람 잘 갚을 사람인지 못 갚을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갖고 십시일반 돈을 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빌려주자는 게 상호금융의 취지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 잘 하라고 거기다가 비과세 혜택 같은 거 막 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랬더니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그 수많은 부자들이 절세를 위해서 돈을 땡기고
그럼 이걸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해 주려면 면밀하게 보고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출을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그 정도 역량이 안 돼요. 네네. 그럼 그 돈 쌓아놓고서 할 일 없으니까 중앙회로 다 올립니다. 중앙회로 다 올리면 그 중앙회가 그거 가지고 부동산 PF예요. 네. 이게 상호금융에다 비과세 혜택을 준 명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들 뭐 토스니 카카오뱅크니 뭐 KT니 뭐 뭐죠? K뱅크니 뭐 있잖아요. 네. 그거 처음에 왜 그거 은행 라이센스 줬습니까? 걔네들 예쁘다고 돈 벌으라고 준 거 그런 아니잖아요. 거 아니죠. 네. 그럼 그때 뭐 수많은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거기에 사회적 약자도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자신들이 뭐 카카오톡으로 가서 뭐 해요 한다면은 뭐 있다면서요. 처음에 승인 받을 땐 다 그 명분을 내세웠죠. 그렇죠. 토스도 그렇고 다 그거 명분으로 내세웠잖아요. 네. 근데 라이센스만 받고 돈만 벌고 안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부분은 그럼 금융당국은 어땠나? 네. 라이센스만 주고서 그거대로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대로 안 하는 거 그냥 방치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금융회사들은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뭐 금융회사 안 망하게 시스템 안정을 시키는 게 내 역할이야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외면한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게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지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뭐 이제 일단 본인부터 반성을 하고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해온 사람이다. 그래서 공범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서 풀어가 보자라는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거는 거의 산탄총을 쏜 거거든요. 네. 1금융은 1금융대로, 2금융은 2금융대로 거기에 뭐 여신 전문 금융회사부터 해서 산탄총을 쏜 경향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정부의 돈이 마땅하게 이제 그 혜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경제 계층에 합당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문제점인 거예요. 근데 정부 돈이 들어간 그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정부 돈, 뭐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그럼 그 중위험 신용 등급자들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요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거 아니에요? 이 저 토스은행이니 뭐 이런 저 상호 신용이니 뭐 이런 데들에 좀 중위험 뭐 중신용 뭐 이런 분들한테 돈 잘 빌려주라고 이렇게 라이센스 줬더니 이 양반들이 원래 라이센스 받은 그 목적대로 일 안 하고 그냥 또 원래 1금융권 같은 데들이 하던 방식대로 그냥 돈 안 잃는 그런 쪽으로만 다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 체계는 사실 다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네. 두 번째는 그 체계가 지금 현재의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용등급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안 했는데 그 동작을 안 하게 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뭐 건전성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했었던 금융당국도 있고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뉴스 정도로 보시고요. 이게 짧게 전달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저 시간 다 됐는데 가야 되는데 헤드라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거 머니투데이에서 기획 기사를 쓴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의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올해 내에 40%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대요. 1분기에만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에서 중국산 비율이 36.5%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대부분은 원래 그 테슬라 중국산 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1분기에는 비아디 전기차가 400배가 늘어났다라고 뭐 전년 동기 대비니까 전년에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꼭 직접 들어오는 거 아니더라도 르노 같은 경우에 콜레오스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지리 자동차 기술이 적용됐고 르노 코리아 지분의 34%가 지리 자동차입니다. 네. 그리고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차세대 전기차는 체리 자동차의 플랫폼을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 왜 우리나라가 좀 이게 좀 신경이 쓰이냐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벽을 높여서 중국의 전기차를 좀 방어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론으로는 얼마 전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서 특정한 제조사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현대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은 조금 고민이 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제대로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 전기차 선택권을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다 중국 전기차, 대부분 중국 전기차인 거고 생산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현대차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중국 전기차를 우리 시장을 다 그냥 열어 놓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장을 좀 보호를 할 것이냐라 그러는 건데 우리 시장을 보호하려고 보니까 우리 생산업체가 현대차밖에 없다라는 이 딜레마 상황. 네. 근데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산 시장을 보호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될 거라 네. 이 문제는 1분기에 그 중국 비아디 실적 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수리 팀장님 얼른 또 가보셔야 되니까 오늘은 뉴스 3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 저 분위기 안 좋은가 보군요. 빨리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네, 빨리 갈게요. 네, 또 일하셔야 되니까 네, 내일 말고 모레 뵐까요?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중국 전기차가 엄청 늘어나는 거 눈에 보입니다. 요즘 특히 그 SUV 있잖아요. 네. BYD 거. BYD 많이- 시라이언 7. 가 맞나? 네, 맞을 뭐 거예요. 모델명은 잘 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라이언 맞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얼핏 보면 그 포르쉐처럼 생긴 네네. 예, 밤에 보면 잘 모르겠는 그 친구 있는데 엄청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열심히 지금 우리 시장 잠식하고 있다는 뉴스가 세 번째 뉴스였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류종훈 기자랑 돌핀이라고 해서 어디 거야 이거? 그 BYD 건데 BYD. 그 시승기를 한번 찍었었어요. 근데 네. 그 찍은 이유가 뭐였었냐면 물론 이제 그 네. BYD는 대체로 다 해양 생물을 그러네요. 시라이언 아토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토는 뭔지 모르겠고 바다사자의 네. 돌고래 뭐 이런 돌고래 것, 어쨌든 근데 네.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이거였습니다. 2천만 원 초반이에요. 2,200인가 2,400인가 그래요. 근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려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만약에 돈이 없어서 좀 싼 차 사야 되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으니 이거 좀 땡길 것 같은 거죠. 아, 이 가격에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이게 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그 중국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왜 중국차를 삽니까?라고 반문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아니 뭐 성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양이 되게 좋아. 네. 가격이 싸. 예. 안 살 재간이 없지 뭐 안 팔릴 수 있나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전엔 아무리 싸도 차는 이제 안전성이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니까 안전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조금 꺼렸다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하나둘 타다 보면 뭐 그렇게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시장 그렇죠. 원래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뭐. 네. 그 이자 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네. 아마 금융기관들이 예를 들어 시장 논리가 여기도 이제 작용이 될 거 아닙니까? 좀 더 고신용자들한테는 뭐 3%, 근데 좀 더 중신용자들한테 5%에서 2% 더 받으면 사실 네. 당연히 그들에게 빌려주고 싶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 명만 터지면 이제 그동안 2%씩 더 받은 네. 거 다 날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안 했던 걸 텐데. 뭐 정부가 이제 보증을 서는 방법도 있긴 있겠고요. 그건 이제 나라 돈 들어가는 거고 네. 아니면 금융기관들의 뭐 몇 퍼센트 이상은 중신용 저신용자들에게 빌려주라는 어떤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그거 못 지키면 페널티 혹은 잘 지키면 뭐 인센티브 뭐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들 유도할 수도 있겠죠. 네네. 네, 뭐 여러 방법이 좀 있을 텐데 뭐 제가 뭐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그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돈이 되고 그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움직인다. 네네. 마치 우리 소비자들도 야 이게 더 싸고 좋으니까 이게 더 이득이지 하면 글로 가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들도 야 중신용 저신용자들한테 더 빌려줬더니 이만큼 이익이 되더라. 네. 여기 있어야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뭐 이익이라기보다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또 저희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 폴로 크루넥 반팔 셔츠입니다. 와, 오늘 뭐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 네, 안에 또 레이어드 해 입었네. 아 그러니까요. 아, 저도 했습니다. 흰색 티로. 아니, 저는 조금 놀란 게 폴로가 달리면 아무리 되게 단조로운 티셔츠 하나가 되더라도 가격이 10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브랜드 사는 거죠, 브랜드. 브랜드 산 건데 네. 이거는 29,800원입니다. 29,800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니 요즘에 어디 가서 그냥 티셔츠 무지티도 그래 무지티는 한 15,000원, 2만 원. 네, 무지티도 한 2만 원쯤에 살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이거는 폴로 달고 29,800원이면 이건 뭐 심지어 요 컬러 버건디 컬러인가요? 요거는 네. 잘 고르시면 정프로 입던 거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 갈 수도 있어요. 네, 그 배송 시 주문 시 요구 사항에다가 정프로 입던 걸로 이렇게 입던 거. 써주시면 네, 요 색깔이 아마 갈 겁니다. 진상 별 표시가 날 겁니다. 네, 컬러가 그린색하고 네, 그리고 와인색, 와인색. 네,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안에 이렇게 흰색 셔츠 받쳐 입으시면 되고 아니면 요걸 이제 안쪽에 있고 위에 이제 좀 베이지나 그런 거 이제 저 자켓 같은 거 가볍게 네. 네, 얇은 것도 받쳐 입으시면 그것도 아주 컬러 이쁘게 나옵니다. 네. 네, 그렇게 폴로 랄프 로렌 크루넥 반팔 티셔츠 29,800원까지 저희가 가격 다운해 놨고요. 네. 그리고 한번 빨리 퍼 먹읍시다. 그럽시다. 네, 요거는 바로 최현석 스프입니다. 최현석 스프. 우리 최현석 셰프님이 요리를 참 잘하시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분이 만든 스프를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니죠? 그죠.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요거는 저는 지금 버섯 스프 같은데 양송이 스프. 양송이 버섯 스프입니다. 그것도 양송이 같은 네. 거예요. 이번 거는 하나의 메뉴로 통일을 했습니다. 아, 양송이로. 양송이 버섯 스프 15인분 15팩입니다. 네네네. 사실 스프는 양송이가 진리지 뭐. 그게 제일 낫죠. 네, 얄로이 여기 맛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뜯어서 렌즈 돌려서 드셔도 맛있는데 만약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댁에서 양파 이렇게 약간 좀 다지듯이 썰어서 그거 이렇게 살짝 올리브유 같은데 네. 살짝 볶은 다음에 이거 데우시면 진짜 훨씬 더 맛있다. 아니 근데 요리 방송을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요리 방송도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어떻게 그렇게 이 디테일한 맛있어 그럼. 그냥 삶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저 감자 같은 것도 감자 네, 넣은 가로 세로 5mm 정도로 아주 잘게 좀 썰어갖고 네. 찹찹찹찹 해갖고 이렇게 살짝 볶아서 그렇죠. 하면 네. 네, 아주 맛있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빈속으로 나오지 마시고 네. 이거 한 팩 그냥 물론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아침엔 바쁘니까 딱 데워서 한 그릇 뚝딱 드시고 나오시면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 네. 약간 솔티하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15팩에 39,800원이니까요. 한 팩당 거의 한 2,500원 꼴? 2,5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요즘 저 어디야 편의점 가도 이 가격에 잘 먹기 힘드니까 네, 이거는 이제 최현석 셰프의 비법이 담긴 아주 또 이게 재료도 좋은 재료를 많이 고르셨네 보니까 예 우유 유제품 같은 것도 아주 좋은 걸로 고르셔갖고 여러분 건강에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요거는 드셔본 분들이 꽤 계시네. 저거 맛있다고 이미. 예. 자, 하여튼 물가가 요즘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네, 그 와중에도 최대한 좀 저렴하게 저희는 잘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들 선택해 주시고 많이들 또 해주셔야 저희도 더 싸게 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얼른 또 모셔야 되는데 빨리 들어오시죠, 뭐. 얼른 들려주세요. 들어오시고 네. 네, 광고 잠깐 듣겠습니다.